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우스 리더십 학교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리더십 강의 책자를 통하여서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5부 하미들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변혁적 리더십과 또한 거래적 리더십, 그런 리더십의 이론화와 또한 그것의 실천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책의 종결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리더십과 관련된 일반 이론을 향하여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리더십의 변화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이번 단원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의 어떤 궁극적인 원인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동기구조의 충돌과 일치로부터 발생하는 구체적인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상호작용이라는 흐름에서만 이해될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 리더십과 어떤 팔로워십의 하나의 상호적인 작용이다 라는 것이죠. 일부의 역사적 인과론에서는 원인적 요소들의 운동이 일련의 단절된 행동이나 추진 또는 단계들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란 앞에서 언급한 우리의 은유로 돌아간다면 연속적인 크로켓문을 관통하면서 타구봉을 휘둘러 공을 치는 크로켓 운동 집단과 유사하다는 인상을 준다 라고 이렇게 비유적인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령 리더들이 상호 목적의 충족을 위해서 자신과 추종자들을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입장을 행사할 경우에 비로소 원인적 영향이 나타난다고 가정할지라도 우리는 그 과정의 개별적 단계들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진전되는 일련의 상호 관련성의 흐름만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호 관련성의 전개 과정에서 리더들은 끊임없이 추종자들로부터 동기적 반응을 이끌어낸다 라고 한 것이죠. 리더와 팔로워 간의 어떤 계속적인 하나의 교류, 계속적인 이 팔로워가 리더를 임파워먼트, 지지를 해주고 리더도 팔로우를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상호 교류하는 그러한 과정들, 이것이 하나의 원인과 결과의 그러한 측면에서 있어서 학문적으로 이제 리더십 연관이 있어서 이게 가장 핵심되는 그러한 요소라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진전되는 일련의 상호 관련성의 흐름만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호 관련성의 전개 과정에서 리더들은 끊임없이 추종자들로부터 동기적 반응을 이끌어내며 또 끊임없는 흐름과 역류 과정에서 반응 또는 저항에 대처해 나가면서 자신의 행동들을 수정해 나갔는데, 금세기에 나타난 제3세기의 공통적인 경험들을 살펴보면 강력하고 의도적인 리더십을 갖춘 좌파의 반식민지 정당은 당의 리더들에 의해서 표명된 대중의 욕망과 욕구 및 열망에 부응하여서 구식민지 체제를 팽개치고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적 체제를 수립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제 이 책이 써져졌던 금세기라는 거 20세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 아시아권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살펴보면
어떤 강력하고 의도적인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리더십이 어떤 대중의 욕망과 욕구, 열망에 이제 부응해가지고 이제 식민지 체제,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식민지 국가가 피식민지 국가를 이렇게 통치했던 그런 것들을 다 팽개치고 민족주의적인 사회주의 체제로서 이렇게 변모하고 독립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이제 발생한 그러한 것이죠. 역사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2차 대전 후에 많이 발생했죠. 이제 그런 과정들 가운데 이렇게 어떤 강력한 리더십의 행위들이 관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인 과제는 산업을 국유화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좌파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이 국가를 이제 체제를 수립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인 과제는 산업을 국유화하는 것인데, 새로운 체제는 의회를 통해 광산을 접수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광산위원회라는 것들을 설립하고 식민지 광산 소유권자들의 소유를 박탈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개인 소유권을 박탈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또한 새로운 경영체제를 확립하여 기업으로서의 통제를 수행하며 대중의 욕구와 열망을 동원하여 일련의 단계를 거쳐 새로운 체제 구축을 위한 권력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체제 구축을 위한 하나의 권력 기반을 만들어가면서 어떤 사회 그런 자본들을 이 국가가 이제 잠식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또한 다양할 수가 있는데, 식민체제의 주인 하에서 실제로 광산을 운영하던 토착관리인과 십장들은 이제는 새로운 관리체제에 반대해서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법정에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새로운 리더에 의해서 어떤 법률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자신의 또 광산이 빼앗기니까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호소하면서 컴플레인 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어떤 사회주의가 이 국가를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이런 방법이 뭐 북한도 그러고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수많은 숙청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상황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아가지만은 상당히 많이 공산화된 요소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사실이고, 그때 우리가 이걸 불 건너 이렇게 구경하듯이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 어떤 체제를, 우리가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술적인 문제들은 이전 식민체제에서의 어떤 소유자나 관리인과 상의를 필요로 하는데, 인접해 있는 새로운 국가들은 자원 개발을 위해 공식적인 수입을 차단하며 광산 개발은 더 많은 국내 자본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끌어들인 모든 자본들에게 협력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형태로 굳어버린 어떤 광산 생활 아니면 규칙, 전통, 오랫동안 확립된 기대와 개인적인 관계, 관리적인 면에서의 권리와 의무, 전문 기술과 과학기술적인 규칙들은 거의 변하지 않고 생산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방법을 써서 어떤 광산을 개발하고 그것을 더 많은 생산량을 내려고 하지만 도리어 생산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통제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더 생산량이 당연히 좋아질 것 같고, 어떤 강압적인 그런 방법을 써서 이런 것들을 할 때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도리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예전에 70년대까지 우리보다 경제력이 앞섰는데, 근데 이제 그게 한계에 달아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통제에서 앞에서 이제 끌어가는 방식의 어떤 계획 경제의 실현은 사실상 한계가 있고 그것을 계속 끌고 가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어떤 노무 활동들이 아닌 일정하게 주어진 규칙과 틀에 따라서 국가가 통제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요. 아무튼 사실상 별 변화가 성취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이런 변혁적인 하나의 리더가 와가지고 좌파 성향을 가진 리더가 와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였지만 사실 별반 성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민족의 리더들, 새로운 관리인들, 고용주와 고용인, 당과 혁명적 조직, 전국 및 지방정부의 관리들, 고용인과 실직자들 간의 상황에 대한 어떤 갈등 상황들이 계속 이제 막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기득권들과 또 이제 어떤 혁명 세력들이 막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 가운데 이제 사회가 점차 사회주의화 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와중에서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목표들이 설정되며,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어떤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목표들이 제시되는 것이죠. 국가에 의해서 새로운 절차와 제도가 확립되는 것인데, 그러나 광부들의 실질적 생활, 이들을 속박하고 있는 규칙,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권력의 배분, 기정생활에 나타나는 실질적 변화의 정도는 조사되어야 할 문제지 가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어떤 변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이 개선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사실 전혀 개선된 것이 아니죠. 처음에 좀 그렇게 보이지만은, 하지만 도리어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본주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생산량의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훨씬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인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런 통제받거나 규율받거나 아니면은 국가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받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이제 자신의 것을 소유하기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을 떠나서. 근데 그 욕구를 채워지지를 못하니까는 공산주의 사회가 결코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현장 이론적 접근에 의해 어느 정도 정교하게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인데, 이 현장 이론적 접근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사건들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강조를 옹호하는 발생적인 인과관계의 관점을 거부하며, 이 관점에 의하면 지금 이 순간의 현장은 바로 전 시간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는 현장의 산물로 간주된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잇따른 종속적인 행동의 밀착한 지점에 나타나는 이전의 행동 측정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이 경우 난점은 장기적인 심리적 사회적 요소들이 현장 행위자들의 동기 기반과 종족 권력 기반에 내재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어떤 현장 이론적 접근 방법으로 인하는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 방법은 이제 그것을 직접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행위를 나타내는 그 행위자들이 내면에 작용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근본적인 동기라던가 목적이라던가 그 원인 관계는 규명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장 이론은 원인적 행동의 다양한 과정에 나타나는 운동에 유의할 것을 권장하는데, 예를 들면 투표자들은 경기 침체, 새로운 체제의 출현, 그리고 게릴라 행위와 같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건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자의 투표 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원인적 행위들이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투표자들은 상이한 의사소통의 경로에 동시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투표자들은 노조 회원, 그리고 정당 소속, 그리고 종교적 선택, 그리고 성 또는 연령과 같이 동시에 소속된 것에 입각해 반응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은 특정 방식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직접적 행동에 호소하거나 집단적 노력에 참여하기보다는 개인적 입장 개선에 입각한 결정 등과 같은 행동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서,
결국 하나의 투표 행위에 관한 그러한 원인적 행위를 검토해 보는 것에 있어서도 너무나 다양한 그러한 원인과 또한 그러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이러한 다면적 요인들은 연속적이고 동시적인 요소들 모두의 상호작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특정한 기계적 성격, 크로켓 공을 치는 타구봉처럼 특정한 기계적 성격을 띠게 될 것인데, 이러한 상호작용은 욕구, 기대, 목표 그리고 여타의 동기적 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어떤 인과관계에 대한 어떠한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욕구와 기대 그리고 목표와 또한 여타의 동기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시적이고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변화에서 최종적으로 구체화된 원인적 영향은 동기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이 원인적 영향, 결국 어떤 사건, 사회적인 사건의 하나의 이 원인적 영향이 과연 무엇이냐, 왜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켰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동기의 상호작용, 이 동기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기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사람 사이의 문제거든요. 팔로워와 리더 간의 상호작용을, 이 동기의 상호작용, 이 팔로워도 동기가 있고 리더도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동기들이 어떻게 서로 교환되고 어떻게 서로 합치되는가, 여기를 살펴보아야지 이 문제의 근원에 관해서 그리고 어떤 발생한 사건의 근원에 관해서 파악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적 영향은 다시 리더들과 추종자들의 권력 기반을 동원하며, 이것은 정책이 정당회의, 이익집단본부, 입법부, 집무실에서 만들어질 때 정책이 집단적 노력의 최종적 행동 목표에 따라 수행될 때 일어나는 끊임없고 빈틈없는 하나의 과정들의 집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권력 기반에 호소할 것이며, 이익집단을 동원하고 신용에 호소하고, 자신의 명분에 도움이 되는 전통과 규칙에 호소하고, 정단 연설이나 고별 연설 등을 정당성의 근거로 호소하고, 정책 쟁점과 관계된 유능한 인재와 전문가에게 또한 호소하고, 시행의 최종 단계에서도 권력 기반에 호소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계속 이렇게 리더십의 어떤 행위 가운데 자신의 어떤 정당성이나 지지를 얻기 위한 행위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사용되는 자원들은 보다 구체적인데, 즉 기금과 예산 담당 관리로부터 나오는 자금, 일단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기구로부터 차출한 인사,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규칙과 규정들을 발표하기 위해 서로의 충원된 권위, 그리고 권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의사소통 및 소송과 같은 관료시설들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자원들은 취할 수 있도록 미리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관료들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동기와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다. 항상 이렇게 리더들이 어떤 추구해야 될 동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최종 단계를 말하고 있지만, 물론 최종 단계라는 것은 없는데, 수단과 도구적 목표들의 결합은 어떤 것들이 마무리될 때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수단이나 도구적 목표들을 통하여서 어떤 원인적 행위를 통하여서 결과를 도출해내면 이 과정 가운데 이것이 새로운 하나의 또한 조건을 만들어서 계속적인 어떤 사회적인 변화들을 창출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조건은 동기의 변화, 새로운 목표, 계속되는 변화를 또한 배태시킨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원인이 결과를 일으킴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결과가 다시 원인을 만들어내고,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떤 동기로 어떤 일을 시작했고, 하지만 그것들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또한 새로운 동기가 생겨나고, 그것을 또한 그 동기에 따라서 행하고, 계속 새로운 또한 목표가 생겨나고,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동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리더십 분석은 분석가들로 하여금 수많은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는 모든 소용돌이와 역류에서 목적을 확인해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설명력을 높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그러한 원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것은 그 원인적인 요소, 권력 자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리더가 그 행위를 하려는 어떤 의도나 목적, 동기, 이것이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어떤 상위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하나의 원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그 자체로 어느 정도 측정될 수 있으며 또한 의도된 결과, 실질적 변화와 비교될 수가 있는데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A로서 이렇게 3단 논법, 4단 논법으로 보면 A는 존스가 살충제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B는 그는 한 잔의 포트 와인에 있는 살충제를 마셨다. 그리고 C는 스미트가 포트 와인잔에다가 살충제를 탔다. 그리고 D는 스미스는 존스를 죽이기를 원했다. 그리고 E는 스미스는 존스의 유언으로 자신의 이득을 얻으리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A, B, C, D, E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까요? 그것은 스미스가 존스를 죽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D. 그렇죠. 그렇게 죽이기를 원한 그러한 동기, 살해의 어떤 동기가 주요한 원인이 돼서 다른 이러한 모든 그러한 어떤 원인적인 행위들은 사실 부차적인 그러한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인과적이며 그러나 상식과 이론 모두에서 의미 있는 요인으로서 존스를 죽이고자 하는 스미스의 동기가 ABC로 나타나는 인과관계 위에 우뚝 서 있는 것이며 동기는 경찰 조사에서도 최고의 관점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살인자들을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에 단서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어떤 살인 행위의 어떤 그러한 원인이 사람의 동기이기 때문에 그 동기를 잘 파악한다면 향후 일어날 어떤 살인이나 어떤 범죄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의 다른 요소들은 단순히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관심에서의 문제들인데 존스가 포트 와인을 좋아한다. 이게 인과관계 원인이 될까요? 아니겠죠. 살충제는 살상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심지어 살충제 구입을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으나 주요 원인은 인간적인 동기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탐욕으로 나타나는 인간적 동기에 바로 그 주요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 기반을 활용하는 기술과 함께 사람들의 의도이고 이 의도는 역사를 만든다고 하는 모든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그리고 여타의 결정주의적 요소들에 내재하는 가장 인간적인 요인이다. 바로 이 동기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 동기가 리더십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평 및 토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스 교수님은 사회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리더십의 동기, 리더십의 바로 이 동기의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다양한 정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것이 하나의 토론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치 현실을 바라볼 때 그냥 현상적인 측면이나 나타난 것으로만 판단하기가 쉽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바로 내일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대통령의 어떤 탄핵 사건과 관련되어서 이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관련된 그 대통령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가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무엇보다도 몇 명 군인을 동원했냐, 그리고 또 거기에 언제 국회의사당 들어가라고 했냐 말았냐, 억압이 있었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계엄과 관련돼서 어떤 동기가 있는가를 결국 판단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결국은 또한 국민들 역시도 대통령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이 나눠지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의견이 나눠지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치고받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대통령의 마음이 무엇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했는가? 아니면 위협과 강압을 위해서 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각각의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실제로 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억압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군인수 숫자가 너무 적었다. 뭐 이런 것들 하나의 부수적인 사실관계는 되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대통령의 근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원인 파악을 위해서 이제 언론들이나 아니면은 뭐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걸 접근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몇 사람의 말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렇다더라 하는 풍설이나 이런 것들로 그냥 동기를 추론해 버리고 아니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편견대로 그냥 투사해 가지고 대통령이 정말 이거 국회의원들 다 잡아 넣으려고 했을 거야 이렇게 그냥 의례짐작해 가지고 그냥 동기를 판단해 버리고 그래서 탄핵으로 가는 이러한 행위는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인 증거와 또한 명확한 것들로 확증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그것들을 확정해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그냥 예측, 추단 아니면 몇 가지 단서를 통한 일반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판단대로 난 이게 옳아 그냥 자기 소견대로 서로 이제 다투고 그냥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우리 정치 어떤 원인 분석이나 아니면 리더십에 대한 그러한 어떤 원인 분석에 대한 그러한 기술이라던가 어떤 그러한 테크닉 아니면은 그러한 학문적인 그러한 축적 수준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역사 이론과 전통적 어떤 리더십의 관점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이론과 전통적 리더십의 관점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역사 이론의 의도적 리더십의 역할을 부활시키는 것은 추상적인 세계에서 일상적 관계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데, 즉 버거와 루크만이라는 분이 현실의 사회적 구성을 논함에 있어서 일상생활이 현실이라고 불렀던 세계, 다시 말해 사람들이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상상적 지식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상적 지식의 세계라는 것이 좀 핵심되는 단어 같고, 그리고 이제 의도적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십에 있어서도 그 동기와 의도, 목표가 중요하다라는 것. 그렇게 할 때 어떤 하나의 관념의 세계에서 일상적 어떤 세계로서 하나의 어떤 이론을 좀 더 실제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역사가들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역사를 바닥에서부터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단순히 위인에 초점을 맞추거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역사의 원인을 밝혀나가는 그러한 연구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이자야 베를린이라는 분에 따르면은 이것은 현실에 사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실질적 경험을 이들의 상호관계 그리고 실체적으로 3차원적이며 사실적으로 경험되는 물리적 환경과 총체적으로 결부시켜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어떤 아래로부터 위로 연구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 결국 3차원적인 방식이며 종합적으로 어떤 연구하고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통적 리더십의 관점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대중에게 연설하는 대통령과 수상들의 이미지에 지배받는 경향이 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겉에서 볼 때 어떤 연설을 했어, 아니면은 어떤 국가적 큰일을 했어, 이런 것으로 그 리더십을 판단하고 어떤 리더십을 구분짓는 경향이 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대한 인간적 영향력의 행사가 일상의 관계에서 조용하고도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리더십이 나타나는 것은 사소하고 어떤
일상적인 것에서 사실 나타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위인이라든가 어떤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봤을 때 막 그 사람이 했던 많은 일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떤 멋진 연설 이런 것들을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 생활이 어떤가, 주변 사람들과 어떤 평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더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현실 가운데서 정말 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겉으로 뻔질하게 하는 그런 연설이나 말이 아니라 개인적 삶이 깨끗하고 사람들과 원만하고 좋은 관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정치인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포커페이스로 보이기는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나서서 뻔질하게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실제로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그런 것들은 거의 개차반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리더가 과연 진정한 리더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들의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동만 보고 리더십으로 판단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번스 교수님 역시도 실제로 이 리더십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고 일상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에 관한 그러한 우리의 리더십적인 어떤 그런 파악들을 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을 읽고 있는 인디언 가게 주인, 그리고 여행하는 아저씨, 충성스러운 지지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고 돌아오는 지방의 열성당원, 멀리 떨어져 있는 리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메시지들은 억누르거나 왜곡시키는 것인데 신문 편집자, 마을 대서인, 순회하는 설교자, 그리고 바텐더, 승강기 작동인, 시내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 중 가장 똑똑한 사람들 등은 모두 다소간 독립적인 희망과 목표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사소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실제로 리더십의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그 리더십의 영향력의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리더십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하고 아주 정말 어마무시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우리 일상적인 그러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리더십에 대한 그런 연구도 필요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정한 대가를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방의 비공식적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여론 리더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이나 타인으로부터의 존경과 같은 욕구 때문에 외부 리더들이 경쟁할 수 없을 정도와 정확성으로 하는 것인데 욕구 때문에 매일매일 대면하는 사람들을 자극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리더십을 그래도 발현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어떤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성향이 좀 더 강화되거나 좀 덜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매일 일상생활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밥을 먹으러 어디에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가정에서 처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다 리더십 행위가 나타나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위인의 역할이 축소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위인의 신화가 벗겨지고 신비화되지 않는 것뿐이며 최고 리더들이 자신의 추종자들을 리더로 만든다면 이러한 위인의 역할은 훨씬 더 정당성 있고 강력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깨에 기대어야만 진정한 리더십의 위대함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정말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겉모습으로 보이는 어떤 그러한 번지르한 말들이 아니라 그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나 그가 했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리더십을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는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그 리더십을 분석하지 말자거나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말자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번스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이런 정말 위대한 그런 리더들이 이제는 또한 새로운 리더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위대한 리더가 있는 반면 그 새로운 리더가 그들을 파워업해주지 못한다면 그 리더십의 행위 자체의 효과는 얼마 안 가서 무너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나라 가운데 있는 그런 정말 위대한 리더들이 있다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이제는 자라나는 그러한 새로운 리더들을 키워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비평 및 토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 교수님은 리더십 이론을 역사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추상적 개념들을 현실적 개념으로, 그리고 아래에서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아래에서 위로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편 리더십 이론에서 위인들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가능하고 최고 리더는 추종자를 리더로 만들 때 정당성이 있음을 또한 잘 설명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리더십에 관한 위대함, 리더십의 위대함은 뭘까요? 그 사람이 많은 일을 해서 위대할까요? 그 사람이 아니면 연설을 잘해서 위대할까요? 정말 리더십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위대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잘 살피고 도왔는가, 섬겼는가, 그리고 그의 상품과 인격 가운데서 어떤 것이 우러러져 나오고 있는가,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결국 좋은 성과들로 이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로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이겠죠. 그런데 단순히 아주 커다란 일을 했다고 해서 그냥 리더십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 17장으로 넘어가서 실질적 영향력으로서의 정치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영향력으로서의 정치 리더십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번스 교수님은 이제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언젠가 어떤 원고가 손에서 손으로 전해져 조용하게 플로렌스에서 유통된 적이 있었는데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였던 것 같으며, 그러니까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고는 저자가 죽은 지 5년이 지난 1532년에 로마에서 출판되어 격분과 비난의 본물을 터놓았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것이 도서화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덕주의자들은 소름 끼치도록 경악하였으며 도덕성보다 편의성을 솔직하게 중시하는 그러한 논문이었는데, 이 논문은 리더들에게 술책과 기만을 사용할 것을 충고하였으며 더욱 심하게는 쌀벌한 권력을 사용하고 자신의 의지를 행사할 것을 권고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시죠? 군주들에 대한 충고는 언제나 도덕주의적이고 신학적인 위장 속에 포장되어 왔었는데, 이 새로운 논문, 즉 군주론, 더 프린스라는 악명 높은 제목이 붙은 이 새로운 논문은 악마의 산물임이 틀림없다.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리더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군주에 대해서 저렇게 신랄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수년 후에 로마 교회는 이 논문에 대해 격렬히 비난하면서 금서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죽은 이래 거의 500년 동안 군주론은 어떻게 권력을 획득하고 또한 행사할지에 대해서 리더들에게 실질적 충고를 해주는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악명이 높은 책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주론 유명하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일부 사람들은 이 논문이 마키아벨리, 니콜로 마키아벨리인데 마키아벨리의 펜으로부터 나왔어야 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여겨질 것인데, 왜냐하면 그 논문을 썼던 당사자인 이 마키아벨리, 플로렌스 사람은 어떤 그러한 실천 이성으로부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동요와 변화의 시기에 수면으로 재빨리 부상하는 형태의 민첩한 젊은 행동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29세 때 새로이 수립된 플로렌스 공화 정부에서 영향력 있는 직책을 부여받았으며, 또한 그는 10년 이상이나 고위직 외교관, 그리고 외교정책 고문, 내무행정가, 그리고 군사문제 입안자와 조직가로서 봉직하였습니다. 1512년 그가 새로이 구성한 민병대가 스페인과 독일 군대의 면전에서 대열이 무너져서
플로렌스 공화국은 몰락하고 메디치가가 복귀한 것이죠.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직위에서 쫓겨나고 반역죄로 체포되었고 고문을 받고 석방되어 추방되었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43세, 젊은 나이였죠. 43세였다고 합니다. 그는 플로렌스에서 약 하루 거리에 있는 자신의 조그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농장에서 농사일을 감독하였으며 저녁에는 나는 흙으로 더러워진 얼룩진 농부옷을 벗어던지고 훌륭한 축제의 복을 입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주 기품 있게 의상을 차려입고 나는 고대 사람들 사이를 거닐었으며 아무런 피곤도 느끼지 않고 나의 모든 괴로움들을 망각하고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도 느끼지 않고 전적으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살았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로마 사론, 디스콜시스라고 하는데 로마 사론이 될 일종의 민주적 공화주의 옹호론을 우선적으로 작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화주의의 옹호론은 리더십과 군사적 힘의 필요성에 대한 호소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지만 그는 군주론에 또한 착수를 하였고 26개의 짧은 장들에서 자신의 독설적인 금원들을 쏟아부었으며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군주는 착해지지 않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주는 착해서는 안 되고 착해지지 않을 그런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군주란 여우와 사자를 닮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사자는 함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으며 또한 여우는 늑대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주는 함정을 알아채기 위해서 여우가 되어야 되고 또한 늑대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 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여우와 사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번스믹 책 중에도 여우와 사자라는 그런 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책에 나타나고 있는데 단지 사자만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자만이 그러니까 라이온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며 따라서 사려 깊은 리더는 신뢰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면 이 신뢰를 지키지 말아야 됩니다. 리더가 신뢰를 지켜야 된다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키아벨리는 리더는 자신의 유익에 반하면 신뢰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소되죠. 자신을 구속하는 이유들이 사라졌을 때는 이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또 하였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모두 착하다고 한다면 이러한 격언은 좋은 격언이 되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사악하고 당신과 관계되는 자신의 신뢰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 역시 그들과의 신뢰 수준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만약 당신이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것과 경미한 위해를 가하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마땅히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위해가 일반적으로 이제 상식이잖아요. 근데 심각한 위해를 군주는 끼치는 것이 더 낫다. 왜 그랬나 보면 군주는 적의 재산을 빼앗기보다는 그들의 생명을 죽여야 하는데 왜냐하면 죽음을 당하지 않고 다만 재산만을 박탈한 자들은 언제나 복수를 꿈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실질적인 거죠. 군주는 이 주권 지키는 게 가장 우선이고 이기는 게 우선이니까 상대방은 복수의 어떤 여지를 남겨주지 않고 싹을 싹 잘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잔인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국가 간의 관계라서나 아니면은 이 전쟁과의 그런 상황들과 관련되어서는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반 통상적인 그런 평범한 수준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어떤 사고 수준에서는 납득되지가 않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근데 실제로 전쟁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땐 이게 실제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그렇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플로렌스 사람이 정말 이러한 것들을 심각하게 의도했는지 그에 대해서 의심했으며 그가 리더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분석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들이 한 행동을 분석한 것인지 그것은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는 실제로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는 자신이 본 사실을 임상적으로 기술한 현실주의자였을까요? 그는 전염병을 분석하는 과학자처럼 비정하게 사악한 측면만을
연구하는, 즉 정치 행태의 일반적 패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정치 과학자였을까요? 그러니까 좀 약간 삐뚤게 바라보는 그런 정치 사람들이 항상 이제 그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하여 애국자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옹호하는 민족주의자였을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질문들을 지금 던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그가 살았던 시대와 장소의 도덕성을 반영하는 당시대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현대국가의 초석인 현실 정치에 뛰어난 어떤 선구자였을까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질문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라져가는 봉건 귀족 정치에 대항하여 진보적 세력들을 규합한 어떤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도발적인 정치적 주축, 그는 아니면은 정치적 주축인 그는 군주론을 통하여서 메디치가에 대한 조롱과 도전을 하고 플로렌스 사람들에게 경종을 의도했던 아주 뛰어난 정치 풍자였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단지 저자 자신이 고문을 회피할 수 있도록 위장하였던 것일까요? 고문을 피하기 위해서 그가 위장하였던 것인가? 그것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이 어느 정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이상한 사실을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마키아벨리의 실천적인 충고는 전혀 실천적이지 못하였다라고 이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탈리아의 살인적 경쟁 관계에서도 사악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군주들은 단지 단명의 승리만을 누렸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키아벨리 말처럼 잔인하게 한 그런 군주 역시도 오래 그 군주 자리에 있지 못했다. 그러니까 별로 이 이론이 그렇게 쓸모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국가 간 관계도 그가 말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오랫도록 수행될 수는 없을 것인데 이 플로렌스인은 심원한 반쪽만의 진리, 그게 뭐냐면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방어적이라는 그러한 사실, 이 심원한 반쪽만의 진리를 극화시켰다. 그러니까 이 마키아벨리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하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인정을 하겠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사현상을 바라볼 때 이제 다양한 측면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한데 이제 이 마키아벨리는 이 인간의 악함 쪽으로만 그냥 극단으로 치우쳐서 그냥 이 책을 써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기성이 많은 형태를 띠는데 이것들 중에 어떤 것은 자비롭기까지도 하며 마키아벨리는 냉혹성과 이기성의 이데올로기에 기껏해야 부분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는 몇몇의 개념들을 입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순한 이기주의 이상으로 마키아벨리즘의 핵심에는 가장 유해하고 비인간적인 개념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리더들을 사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키아벨리즘의 군주론에 따르면 이러한 군주론의 가장 큰 취약점은 이 타자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사물로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또한 크리스티와 가이스의 기술된 내용을 제시하면서 마키아벨리즘의 핵심은 타인에 대하여 감정이입이 가능한 존재로 보기보다 조작할 수 있는 사물로 보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변혁적 리더가 추종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관점을 일치시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하나의 이기주의적인 하나 이상으로만은 마키아벨리즘의 핵심에서 가장 유해하고 비인간적인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리더들을 사물로 취급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크리스티와 가이스라는 분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는데 바로 이것이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타인을 성공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비결은 타인의 감정이입이 가능한 존재로 간주하기보다는 조작할 수 있는 사물로 간주한 데 있었다. 다른 사람과의 감정적 관련이 클수록 그들의 입장과 일치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이 군주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입할 필요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사물이 되면, 종이 되면 더 좋은 거죠. 하지만 이 변혁적 리더라는 것은 이것은 팔로우의 하나의 어떤
팔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동기라든가 욕구들을 반응해주는 그러한 리더십 형태이기 때문에 이 변혁적 리더와 이 군주와는 이렇게 대조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간단히 말해 그것 추종자의 관점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장기적으로는 변혁적 리더를 음모가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존재로 만든다. 그러니까 이 군주론에 따른 이 군주론에 따른 군주의 어떤 처세술을 배우는 것보다는 추종자들의 어떤 욕구와 기대 사항들을 잘 듣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따라주는 변혁적 리더십으로서 준비되는 것이 훨씬 더 장기적이고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 현실 가운데서도 정말 이러한 군주론과 같이 정말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통제하려고 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리더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가? 아니면은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감정적으로 동화해주고 그것을 읽어주고 그것에 어떤 목표를 맞추어주고 하는 그런 변혁적 리더를 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 군주와 같은 그러한 리더들을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구출해달라. 당신이 무슨 어떤 억압이나 어떤 강압을 행하더라도 그렇게 해달라. 이제 그게 됐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또 그러한 군주는 오래 가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한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그 감정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변혁적 리더와 같은 그런 리더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현재의 대세이고 바로 그런 리더를 우리도 살펴보고 또한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어야 되고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런 리더를 또한 키워내고 이러한 리더들에 대해서 표를 던져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더욱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평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은 결국 변수 교수님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어떤 배경들을 설명하면서 그 군주론의 개념상 군주는 착해지지 않을 방법이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적나라하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군주란 사자와 여우의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군주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를 지키지 말아야 되고 군주는 적의 재산을 빼앗을 때 나중에 돌아올 복수를 막기 위해 적의 생명 역시도 또한 빼앗아야 하는 적나라한 군주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의 이론적인 한계점으로 이탈리아의 폭정을 일삼은 군주들 역시 오래 그 직을 버티지 못하고 단명하였다는 점과 또한 그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마키아벨리의 그러한 생각은 극단적 현실주의에 해당하여 인간의 극한 상황에서의 모습을 제시하였고 결국은 사람과 다른 리더들에 대하여서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그런 결론을 가져온다고 아주 해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또한 크리스트와 가이스의 기술된 내용을 제시하면서 마키아벨리즘의 핵심은 타인에 대하여 감정이입이 가능한 존재로 보기보다는 조작할 수 있는 사물로 보게 된다는 점에서 변혁적 리더가 추종자의 관점에 자신의 관점을 일치시키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것을 잘 비교하여 평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토론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같은 관점에서 우리 정치 현실 속에 나타나는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많은 리더가 아직까지 마키아벨리즘을 추종하고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을 추구하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어떤 정의나 도덕성을 지키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군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목적을 위해서 선을 정당화하고 그러면서 신뢰를 깨어버리는 그러한 리더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하나의 리더십의 큰 병폐이고 문제이고 정말 또한 위기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제 내일 또 이제 중요한 재판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날지 좀 기추가 주목되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군주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변혁적 리더와 같이 국민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과연 대통령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동기로 이런 것들을 행한 것인가? 두 가지를 합쳐보면 뭐냐면은 대통령의 마음에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계엄을 했으며 그리고 그것이 변혁적 리더십으로서의 그러한 행위에 해당되는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정말 추종자들의 그러한 마음을 알아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에서 했는가? 아니면 군주와 같이 사람들을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했는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하면서 그런 대통령의 어떤 행위와 그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내일 선거에 내일 판결 결과에 지금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무쪼록 헌법재판관 분들께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부분을 넘어가서 실질적 영향력으로서의 정치 리더십에 관한 그런 내용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즉, 과연 교육적 리더십인가 혹은 조작인가 라는 부분들에서 다음 단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일 이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이 이제 정말 나오는 그러한 D-Day인 것이죠. 과연 8대 0으로 하나의 입장으로 이제 딱 모아질 것인가? 아니면은 내일이 4월 4일이니까 4대 4로 끝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기 이제 안국역은 다 이제 폐쇄됐고 통제됐고 이제 전철도 이제 그냥 지나가고 주변에 진공 상태가 됐는데 아무쪼록 좋은 판단이 나오고 이것들로 유혈 사태나 더욱더 국가 안녕을 해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셀 수 없는 많은 마키아벨리 모방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정치가 지금 마키아벨리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한국 정치는 이 군주론의 시대입니다. 이 마키아벨리즘. 여당, 야당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 것이지 사람들에게 그 동기에 자신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리더가 사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정치인을 다 여기 군주론 읽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리더십에 대한 책은 한 권도 안 읽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사람들의 동기와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주고 지속가능한 리더십으로 준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치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휘두르고만 하고 조정하려고만 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놀려고만 하지 과연 얼마나 국민에 대해서 그렇게 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우리 정치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리더십에 대해 준비된 정치인이 정말 정치 현장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아무튼 셀 수 없는 많은 마키아벨리 모방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의 유행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번성하고 있으며 어떻게 권력을 장악할 것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직책을 차지할 것인가, 어떻게 조직을 인수할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들의 운동을 조직할 것인가. 대부분의 이러한 지침들은 매우 실천적일 때 향상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지침들을 사들이고 면밀하게 검토하면 입법부로 진출하는 선거에서 정말로 이기게 될 것인데 실제로 효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방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당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상사의 눈에 띄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마키아벨리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휘두르며 위에 좋은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윗지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정치인들의 모습이고 그게 또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리더십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마키아벨리즘적인 그러한
과거의 어떤 리더십의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변혁적 리더십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통합적 리더십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으로 갖춰져야 될, 변화되어져야 될 그러한 시대가 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주위원회의 장으로서 연방공화국의 중앙위원회 리더십으로 승격될 것이며 이러한 교범들은 잠수함을 지휘한다든지 영국의 노동계급 지역에서 직책을 획득한다든지 남아메리카 군사정권에 조언한다든지 중동 촌장의 영지에서 영향력을 획득하는 것과 같이 고도로 예측 가능하고 구조화된 상황 하에서 리더십 획득과 행사에 유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또한 일련의 세트를 형성하고 있는 욕망, 열망, 가치, 그리고 윤리에 의해 지배되는 개인적 상호관계의 상황에서 매우 유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한 복수의 집단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리더들을 훈련시키기에는 비현실적이고 그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상황 중심적인데, 즉 구체적인 상황에 지나치게 치중함으로써 그러한 상황을 넘어선 추진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아주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군주론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이 마키아벨리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조직을 이끌거나 하나의 어떤 일정 파트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더십을 광범위하게 펼치려고 했을 때, 그리고 각각의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어떤 사회 전반적인 리더십의 영향력이 필요할 때는 여기 마키아벨리즘에 대한 리더십은 그것을 커버할 수도 없고 한쪽에만 치우친 그런 결론으로 사람들을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스럽다는 것이죠. 도리어 아주 방해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범들의 주요 실패가 가져오는 결과는 훨씬 더 유해한데, 그러니까 해가 많은데, 이들 중에서 타인들을 강제하고 통제하거나 기만하는 방법에 관하여 마키아벨리적인 충고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사북적인 마키아벨리에 비견할 만한 사람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을 관리하고, 지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리드를 해야 되잖아요, 지도. 근데 그것이 아니라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매니지먼트. 이거 컨트롤, 통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의 어떤 이러한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사람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바로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하는 사람을 사실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사실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지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을 관리하고 조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훈련하려고만 노력하지, 이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라든가 리더십의 어떤 중심적인 핵심적인 가치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들을 하루아침에 그게 되나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계속 공부하고 그것을 익히고 하다 보면 그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리더십으로 이렇게 자신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단편적인 군중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단편적인 던져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읽지도 않아요, 또. 그러니까 그 중요한 문구보다 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조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만을 배워가지고 그걸 이제 실제 정치에서 써먹으니까 문제가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리더십에 대한 공부라든가 어떤 배경에 대한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 정치 현실에서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 기술적 방법은, 그렇죠, 기술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술적 방법은 통상 시장 조작의 기술인데, 즉 침투력 증진과 성장 방법을 통하여 저차원의 욕망과 욕구를 이용하고 이전에는 없었던 희망과 열망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당근을 던져주는 거야. 그리고 따라오게 하는 거죠. 마치 강아지처럼. 그래서 이거 해줄 테니까 따라와. 이거 해줄 테니까 뭐 사람들마다 다 기본소득 얼마씩 줄 테니까는 돈 뿌릴 테니까는 우리 따라와. 이렇게 이제 당근만 던지면서 이제 어떻게 향후를 바라보지 않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군주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군주의 방식은 버리고 이제는 병역적 리더십의 방식으로 우리의 방식을 바꿔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이죠. 비평되는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측면에서 권력을 얻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 및 러시아 중앙위원회의 리더십 등 관료적인 리더십이 실제 욕망, 욕구, 가치 및 윤리에 기초한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리더십 훈련에 있어서는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부분을 잘 제시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현실 속에서 리더십 훈련의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지금은 리더십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관료적인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리더십이에요. 즉 하나의 직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직책에 따른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위를 사람들이 따르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말 그대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죠. 컨트롤하고 사람들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것이 관료적 리더십인데 그러한 리더십에 많이 익숙해졌고 리더십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막스 베버가 그런 것에 대비되어서 사람의 중심에서 이끌려져 나오는 어떤 추종감, 그러니까 어떤 리더를 바라봤을 때 나도 모르게 나한테 당근을 주는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뭐 나를 잘해주는 것 같지도 않아. 그렇지만은 저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추종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영향력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병역적 리더십의 어떤 영향력. 구체적으로 말하면 idealized influence. 다른 말로 말하면 예전 말로 카리스마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과연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리더십 훈련의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리더십에 대한 어떤 직위를 받기만을 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위치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저 위치에 저 직책을 갖기 원한다. 그러니까 저 직책 자체, 어떤 권위 자체, 권력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단을 가지고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와 기대와 목표와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리더십. 그 리더십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병역적 리더십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리더십을 어떻게 우리가 길러낼 수 있으며 그런 리더십을 어떻게 발견하거나 훈련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리더십 학교하면서 지금 거의 이 리더십 강의만으로 거의 52주. 그러니까 지금 1년을 한 것이고 그 전에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15주 정도를 하니까 한 1년 반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금 이제 리더십의 감이 어떤가라는 것이 오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체계적인 그런 공부가 필요. 특히나 하나의 어떤 중요한 직책으로 하나의 시라던가 아니면 단위구라던가 아니면 좀 더 도라던가 광역시나 아니면 좀 더 넓혀가지고 이렇게 리더의 위치에 갈 사람은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키아벨리즘적으로 그냥 몇 가지 배운 것으로 그냥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것.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관리주의적이고 또한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목이 매여 있으니까는 할 수 없어서 따라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무슨 생산력과 무슨 효율성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리더에서 나오는 어떤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그런 리더.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로까지 그것이 이어지는 그러한 것이 이제 병역적 리더십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분열되었던 조직의 분열과 또 이 나라도 지금 크게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어떤 결론이 나냐에 따라서 무슨 결과가 나타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로 마음 묶고 싶은 통합적인 리더가 필요하다. 카리스마를 나타내면서
변혁적인 그러한 리더십으로 나타나면서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리더로서의 그런 리더십,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진 리더들이 필요한데, 그런 리더들을 과연 누가 그런 리더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리더들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금 작금의 사태와 관련돼서 많은 또한 리더십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리더들이 이렇게 두각되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고무적이고 또한 대한민국 정치에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좀 장시간이었는데 같이 또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하우스 리더십 강의 거의 끝났거든요. 이제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또 새롭게 또 다른 책으로 위기에서 나타나는 리더십 관련되어서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또 이제 링컨 대통령, 린든 존스 대통령 같은 그런 대통령들의 어떤 삶과 모습을 통해서 리더십을 또한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 준비하고 있으니까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